조선말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윤참판댁이라는 큰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전 죽었다고 알려진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행실이 바르지 못해 쫓겨났고 결국 강물에 몸을 던졌다더라. 그런데 윤참판의 제삿 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이 제사상을 앞에 두고 유산을 나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낡은 집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대문이 열리고 흰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어린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안방마님 한씨 부인은 제사상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어찌 살아있느냐? 죽었다던 며느리였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버님 제삿날이지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제사상 앞으로 한 걸음 밀어 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사상 위 촛불이 거센 바람을 맞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참판, 댁이 수십 년 동안 감추고 있던 더러운 비밀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윤참판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참판은 생전에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논밭이 넓었고 노비와 소작인이 많았으며 고을 원님조차 윤참판 댁의 눈치를 볼 만큼 집안의 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윤참판이 죽은 뒤 그 집안은 겉만 멀쩡했을 뿐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윤지연은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여려 어머니 한씨 부인의 말에 늘 끌려다녔습니다. 둘째 아들 유니컨은 형보다 영민했으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방마님 한씨 부인은 남편이 죽은 뒤 집안 재산을 소나기에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저녁 윤참판댁 사랑채에는 온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종손 자리가 비어있자 사람들은 슬며시 수군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죽은 뒤로 저 집안대가 끊긴 거 아닌가? 큰아들이 다시 장가든다더니 아직 소식이 없구먼.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잇게 될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들은 유니컨의 입가에는 미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늘 밤 제사만 끝나면 그는 어머니 한씨 부인과 함께 집안 재산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였지만 실상은 유산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안채에서는 한씨 부인이 며느리도 없는 제사상을 차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종들을 다그쳤습니다. 생선 머리는 동쪽으로 돌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이 집안에 복이 붙겠느냐? 종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중 나이 든 여종 막내만이 한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오래전 이 집에서 쫓겨난 큰 며느리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한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서연은 본래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과 살림이 정갈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닫습니다. 윤참판은 그런 서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재물 많은 집안보다 사람 됨됨이가 먼저다. 우리 지연에게는 저 아이가 맞다. 그렇게 서연은 윤참판댁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 큰 양반가 며느리가 되었으니 동네 사람들은 팔자가 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 한씨 부인은 처음부터 서연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이 낮은 집 딸이 어찌 우리 집안 안방을 넘보느냐? 한씨 부인은 서연의 말투, 걸음걸이, 음식 솜씨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조금 질면 친정에서 배운 것이 없다 했고 국이 싱거우면 양반가 음식을 모른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키면서도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 윤지연은 마음은 착했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상처받은 얼굴로 서 있어도 그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어머니 성정이 본래 그러하시니.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또 다른 침묵의 매질이었습니다. 그나마 서연을 사람답게 대해준 이는 시아버지 윤참판 뿐이었습니다. 윤참판은 가끔 서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올린 지 2년째 되던 해 서연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소식에 윤참판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장손이 들겠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한씨 부인과 둘째 아들 유니컨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니컨은 형 윤지연보다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도 자신이 더 잘했고 셈도 자신이 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소작인들을 다루는 일도 형보다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법도는 냉정했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잇고 장남의 아들이 대를 잇습니다. 윤지연에게 아들이 생기면 유니컨은 평생 둘째로 남아야 했습니다. 넓은 논밭도 사랑채도 선산도 결국 큰 집 몫이 될 터였습니다. 유니컨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그는 안방마님 한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형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이 집은 형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한씨 부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아버지는 이미 형수를 끔찍이 아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형수는 더 기세등등해질 겁니다. 그 말에 한씨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싫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 윤참판의 신임을 얻는 것도 싫었고 집안 종들이 몰래 서연을 따르는 것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아들을 낳아 이 집안 안방의 진짜 어른이 되는 꼴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만 없으면 되느냐? 유니컨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이미 무서운 일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을 향한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음식이 이상하게 쓰게 느껴지는 날이 잦아졌고 서연이 머무는 방 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의 장롱 속에서 처음 보는 남자의 손수건이 나왔고 또 어느 날은 사랑채 머슴 하나가 서연이 있는 별당 쪽을 서성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릴 가장 큰 덫이 이미 발밑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윤지연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한양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참판은 곧불이 심해 안채 깊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 안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고 바람은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문 밖에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서연이 놀라 문을 열자 젊은 머슴 덕칠이 마루 아래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안채 쪽에서 등불 수십 개가 몰려왔습니다. 앞장선 이는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덕치를 번갈아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뭐라 했느냐? 이 천한 것이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집안 사람들은 서연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니컨은 덕칠의 품에서 서연의 비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형수님, 이 비녀가 어찌 이놈 품에서 나왔습니까?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비녀는 낮에 장롱 속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넣은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한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방 앞에서 사내놈이 피를 흘리며 나왔고 그 품에서 내 비녀가 나왔다. 그런데도 모른다? 덕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서연은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말해라.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있느냐? 덕칠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곧 유니컨 쪽을 힐끗 보더니 이마를 마루에 박았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큰마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서연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안채 마당 한가운데 꿀려 앉았습니다. 윤참판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남편 윤지연은 한양에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여인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다시는 윤씨 문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라. 서연은 배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이 집안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그러자 한씨 부인이 가까이 다가와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 씨인지 누가 아느냐? 서연은 그 말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누명은 단순히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뱃속 아이의 존재까지 지워버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짐한 보따리도 챙기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지늘길을 걸었습니다. 배는 무거웠고 몸은 떨렸으며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친정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은 식구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강가에 이르러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이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니컨이 보낸 사내들이었습니다. 찾아라. 그 여인이 살아있으면 훗날 말썽이 된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강가 갈대숲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나이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강가에서 나룻배를 지키던 과부 월심이었습니다. 월심은 서연을 작은 배 밑에 숨기고 사내들이 다가오자 아무렇지 않은 듯 물동이를 씻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로 젊은 여인이 오지 않았느냐? 사내가 묻자 월심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비오는 밤에 배부른 여인이 여기까지 어찌 오겠소? 강물에 빠졌다면 벌써 떠내려갔겠지. 사내들은 강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겉저고리 하나가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참판댁 큰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들키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남의 집 불행을 씹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근본 낮은 여인을 들이면
집안이 더러워지는 법이라니까. 그렇게 서연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심은 서연을 자기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강나루 끝,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몇 달 동안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마다 윤참판 댁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너만은 살려야 한다. 너만은 이 어미처럼 억울하게 짓밟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겨울이 끝나고 매화가 필 무렵 서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윤씨 집안 남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온다는 태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점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월심은 아이를 받아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요. 어미의 한을 알고 태어난 아이니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요.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문수라 지었습니다. 그를 알아 세상을 잃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되 마침내 바다에 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서연은 월심과 함께 삭바느질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숨어 살았고 밤에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했으나 문수는 총명했습니다. 3살에 천자문을 외웠고 5살에는 붓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자랄수록 윤지연을 닮아갔습니다. 눈매는 아버지를 닮았고 입술은 서연을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깨의 붉은 태점은 부정할 수 없는 윤씨 집안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쉽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윤참판 댁에는 아직 한씨 부인과 유니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자신과 아이는 또다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한편 윤참판 댁에서는 서연이 사라진 뒤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윤지연은 한양에서 돌아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서연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를 왜 모함하겠느냐. 내 아내가 집안을 욕보이고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 어미도 가슴이 찢어진다. 윤지연은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덕칠은 이미 집안에서 사라진 뒤였고 서연의 비녀와 겉저고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참판은 뒤늦게 이 일을 알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다. 서연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은 남편의 병을 핑계로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어찌하시렵니까? 집안 망신만 커집니다. 윤참판은 그날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죽기 며칠 전 그는 오래된 벼루 밑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늙은 종석도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 3년째 제삿날이 되거든 이것을 세상에 내놓거라.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석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소인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윤참판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도 돌아올 것이고 감춘 죄도 제 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며칠 뒤 윤참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씨 부인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자신을 막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서연의 누명을 벗길 단서와
장손의 자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참판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종석돌도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제 발로 나간 것이다. 늙은 종 하나 없어진 걸 가지고 무슨 말이 많으냐? 하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돌이 사라지기 전날 밤 그는 윤 참판의 사랑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유니컨이 사람 둘을 데리고 사랑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이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 일을 마음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말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입을 다물면 죄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윤지연은 아내를 잃은 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한심하게 여기며 둘째 유니컨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유니컨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소작인들의 땅 문서를 바꾸고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부풀렸으며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까지 하나둘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3년째 제삿날만 지나면 그는 어머니와 함께 종중 어른들을 불러 집안 재산을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형님에게 자식이 없으니 집안대는 제가 이어야 합니다. 유니컨은 그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하나 죽었다고 믿었던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만 빼면 말입니다. 다시 윤 참판의 3년째 제삿날. 제사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촛불은 밝았고 향냄새는 사랑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제사를 마친 뒤 술상을 받았습니다. 유니컨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른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형님께서는 몸도 약하시고 후사도 없습니다. 집안대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 이제 종중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집안에는 법도가 있는 법이지. 윤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종중 어른 하나가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죽은 지 3년이 되었지? 아이는 없었고? 유니컨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죽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집신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명한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종 하나가 뛰어나가더니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마님, 대문 앞에 사람이. 한씨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대답 대신 대문이 열렸습니다. 기익. 차가운 밤바람이 안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잡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윤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서연?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죽었다던 큰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순하고 조용하던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강물처럼 차가웠고 등은 곧았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너 내가 어찌 살아있느냐?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사랑채 안이 술렁였습니다. 유니컨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여인은 부정한 죄를 짓고 달아난 여자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작은 날이라 불러야 합니까? 여전히 목소리가 크시군요. 3년 전 그날 밤에도 그러셨지요. 유니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문수야, 절 올려라. 내 할아버지께 처음 드리는 절이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을 바닥에 짚고 제사상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은 어릴 적 자신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장손입니다. 사랑채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장손이라고? 그럼 둘째가 대를 잇는다는 말은 어찌 되는가? 큰 며느리가 살아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유니컨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 아이가 형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서연은 문수의 저고리를 살짝 젖혔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 붉은 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본 종중 어른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윤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간혹 나타난다는 태점이었습니다. 윤지연에게도 윤참판에게도 같은 자리에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압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윤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태점 하나로 어찌 장손이라 하느냐. 저 여인이 어디서 아이를 데려와 꾸며낸 일일 수도 있다. 서연은 천천히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이만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서연은 주머니를 열어 오래된 놀이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놀이개를 본 윤지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혼례날 당신에게 주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펼치려 했습니다. 그때 유니컨이 갑자기 달려들어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만. 윤지연이 처음으로 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랑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약하던 큰아들이 처음으로 둘째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윤지연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커나, 왜 그리 놀라느냐?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있느냐? 유니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님은 저 여인의 말을 믿습니까? 집안을 망신시킨 여인의 말을? 윤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사상 촛불이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죽은 윤참판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글귀였습니다. 3년째 제삿날 벼루 밑을 보라. 진짜 말은 그곳에 있다. 그 글씨를 본 한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가짜다.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짜인지 아닌지는 사랑채 벼루 밑을 보면 알겠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사랑채 책상 위 오래된 벼루로 향했습니다.
윤참판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벼루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유니컨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벼루는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종중 어른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죽은 참판께서 남긴 말이라면 오히려 보아야지. 왜 그리 막는가? 윤지연은 천천히 벼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벼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벼루 밑 나무판 한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윤지연이 그 부분을 누르자 작은 홈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랑채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지연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윤참판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윤재문은 큰며느리 서연이 누명을 쓴 것을 의심하며 그 뱃속 아이가 윤씨 집안의 장손임을 인정한다. 한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유니컨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만일 3년째 제삿날 서연이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면 그 아이에게 동쪽 눈 10마지기와 선산 아래 반문서를 넘겨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참판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서연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서 마지막 부분을 읽던 윤지연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종중 어른이 물었습니다. 왜 멈추는가? 계속 읽게. 윤지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윤지연은 힘겹게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 일을 밝힐 증인은 늙은 종 석돌이다. 석돌은 그날 밤 누가 덕치를 매수했는지 보았다. 순간 막내의 손에서 술병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모두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놀라느냐? 막내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더는 못 숨기겠습니다. 유니컨이 달려가 막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대문 밖에서 굵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입 막지 마시오. 모두가 대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지팡이를 짚은 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라졌다던 종 석돌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며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지요. 한씨 부인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다고? 석돌은 서연과 아이 문수를 바라본 뒤 제사상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윤참판의 위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소인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피 묻은 낡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비녀는 3년 전 덕칠의 품에서 나왔다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녀 끝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 그것은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친정에서 쓰던 표식이었습니다. 사랑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석돌은 한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큰마님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이 유니컨에게 향했습니다. 작은 날이 이제 소인이 보았던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제사상 위 촛불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죽었다던 며느리는 살아 돌아왔고 숨겨진 장소는 제사상 앞에 섰으며 3년 동안 묻혀있던 죄가 드디어 입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니컨의 손이 조용히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작은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아이 문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컨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랑채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그 움직임을 먼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늙은 종석돌에게 쏠려 있었고 석돌의 손에 들린 피 묻은 비녀의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만은 보았습니다. 유니컨의 눈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이 문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마지막으로 도망갈 길을 잃었을 때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문수를 뒤로 끌어안았습니다. 문수야, 어미 뒤에 서거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니컨이 품속에서 작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사랑채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종들은 비명을 질렀고 종중 어른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치마폭에 걸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니컨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아이만 없으면 된다. 저 아이만 없으면 이 집안은 내 것이다. 윤지연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커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형님은 평생 그리 물러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형님이 아무것도 못하니 제가 집안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문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합니까? 서연은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석돌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작은 날이 그 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와서 아이를 해친다 한들 감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니컨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부터 죽였어야 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내 놈 숨통을 끊었어야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사랑채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유니컨은 스스로 제 죄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석돌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작은 나리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석돌은 제사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 비 오던 밤 소인은 나리의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뒤편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유니컨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리께서 머슴 덕칠에게 은전 주머니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유니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석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겁이 많아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나리께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큰형수가 내 이름을 부른 것처럼 꾸며라. 방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신다. 사랑채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 종이 미쳤다. 죽었다 돌아오더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자 막내가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석돌 아범 말이 맞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막내에게 향했습니다. 막내는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낮 마님께서 소인에게 큰 마님 방 장롱에서 비녀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저 심부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그 비녀가 덕칠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한씨 부인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그 비녀를 손수 덕칠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늙은 어미의 빚을 모두 갚아주마. 한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입을 놀리느냐. 막내는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죄인입니다. 그날 입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큰마님께서 뱃속 아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하실 때 소인이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석돌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마님이 쫓겨나신 뒤 나리께서는 소인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소인은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끝까지 물으셨고 결국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단 말이냐? 석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께서는 큰마님이 억울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만 병세가 깊어 바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3년째 제삿날 큰마님이 살아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윤지연은 그대로 무너져 앉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믿었어야 했다. 그날 내가 집에 있었다면.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늘 없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고 제가 올 때도 당신은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습니다. 종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리, 관아 포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내가 함께 왔습니다. 유니컨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뒤 포졸 둘이 한 사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췌했고 한쪽 눈 밑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덕칠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방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머슴,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덕칠은 서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소인은 그날 작은 나리의 돈을 받았습니다. 제 어미가 병들어 빚이 많았습니다. 작은 나리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빚을 갚아주고 어미 약값까지 대주겠다 하셨습니다. 유니컨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미친놈이다. 돈을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덕칠은 품속에서 낡은 은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날 받은 돈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안쪽에 작은 나리 이름자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포졸이 주머니를 받아 종중 어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안쪽에는 분명 익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큰마님을 겁주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졌습니다. 큰마님은 쫓겨났고 뱃속 아이까지 부정한 씨라고 몰렸습니다. 소인이 무서워 도망치려 하자 작은 나리께서 사람을 보내 소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 밑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상처가 그때 생긴 것입니다. 석돌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덕칠을 숨겨준 것도 소인입니다. 나리께서 돌아가신 뒤 소인도 작은 나리에게 쫓겼습니다.
소인과 덕칠은 각기 다른 곳에 숨어 3년을 버텼습니다. 종중 어른 하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집안은 며느리 하나를 죽음으로 몰고 장손을 지우려 한 것이다. 한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손이라니, 저 아이가 어찌 장손이냐? 부정한 여인의 아이가 어찌. 그 순간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도 그 입으로 제 아이를 욕하십니까? 서연은 문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3년 전 저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제 아이가 제 곁에 있고 진실을 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한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정한 여인이라면 왜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까? 제가 죄인이었다면 관아에 넘기면 될 일을 왜 비오는 밤 강가로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한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그녀는 종중 어른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들, 저 천한 것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집안 안방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도 집안이 기울 때도 제가 버텼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인은 근본부터 낮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감히 안방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남편은 저 아이만 감싸고 종들은 저 아이를 따랐습니다. 제가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장손이라 해도 저 여인의 배에서 난 아이가 어찌 윤씨 집안을 이끕니까? 차라리 이커니가 있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커니는 똑똑하고 강합니다. 지연이는 약하고 저 여인은 눈물로 사람 마음을 흔드는 요사한 계집입니다. 윤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키려 한 것은 집안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윤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만 듣고 산 죄로 제 아내가 죽은 사람이 되었고 제 아들이 아비 없이 컸습니다. 이제 더는 어머니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한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도 결국 저 계집 편이냐? 윤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제 편을 찾은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아내와 아이 편에 서겠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3년의 밤이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강가에 숨었던 밤, 아이를 낳으며 홀로 울던 밤, 굶주린 아이에게 물로 배를 채우게 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밤은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니컨은 포졸들이 다가오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는 칼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수가 아니라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를 잡아가면 이 집안도 끝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벌써 무너졌다. 형님은 술에 빠졌고 어머니는 늙었습니다. 내가 논밭을 지켰고 내가 소작인을 다스렸고 내가 돈을 불렸습니다. 종중 어른 하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등을 친 것이겠지. 그 말에 유니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유니컨, 너는 모함과 살해 시도, 문서 은닉, 종을 해하려 한 죄로 관아에 끌려가야 한다. 유니컨은 미친 듯 웃었습니다. 관아? 관아도 내 손안에 있다. 원님도 우리 집안 눈치를 본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원님이 직접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고을 원님이 관복을 입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포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유니컨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윤 참판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안의 체면을 보아 참고 넘어간 일이 많았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유언을 숨기고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아이까지 해하려 했다면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유니컨은 비틀거렸습니다. 원님, 이것은 집안일입니다. 양반가 안에서 처리할 일입니다. 원님이 호통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 한 일이 어찌 집안일이냐? 그 말에 사랑채 안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졸들이 유니컨을 붙잡았습니다. 유니컨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말해 주십시오. 제가 한 일이 모두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다고. 한씨 부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할 생각보다 먼저 자기 목숨을 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컨이가 혼자 벌인 일이다. 그 말에 유니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 어른으로서 의심했을 뿐이다. 덕치를 매수한 것도 석도를 해치려 한 것도 모두 내가 한 일 아니냐? 유니컨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저를 버리시는군요.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칼을 빼앗고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집안은 이미 썩었다. 내 아이가 앉을 자리는 피냄새 나는 자리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씻어낼 것이다. 내 아이에게는 당신들이 남긴 더러운 자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유니컨이 끌려나간 뒤에도 사랑채 안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윤 참판의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서 아래쪽에 접힌 부분이 하나 더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이 더 있군.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일 내가 살아 이 글을 본다면 이 늙은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지 말거라. 다만 내 아이만은 윤씨 집안의 죄가 아니라 세기를 잊게 하여라. 서연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윤 참판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아낀다 말했으나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끝까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서연의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문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분이 제 할아버지입니까? 서연은 제사상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시다. 문수가 제사상 앞으로 걸어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아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종중 어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씨 문중은 이 아이를 장손으로 인정하겠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된다. 저 아이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된다.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제 이 집안일을 좌지우지할 처지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모함하고 장손을 지우려 한 죄는 작지 않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머리 장식이 흐트러진 채 바닥을 기며 윤지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내 어미다. 어미를 관아에 넘길 셈이냐?
윤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서연을 내쫓았고 문수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죄를 덮지도 않겠습니다. 한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종중 어른이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 이제 이 집안으로 돌아오겠느냐? 아이가 장손으로 인정되었으니 그대가 다시 안방을 맡아야 한다. 윤지연도 조심스럽게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돌아와 주시오. 내가 평생 속죄하겠소. 사랑채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쫓겨나던 자신의 발, 강가 갈대숲 속에서 숨죽이던 순간, 아이를 낳으며 물어뜯던 천조각, 삭바느질로 손끝이 터져 피가 나던 밤, 문수가 배고프다 말하지 않고 웃어주던 아침,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윤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종중 어른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문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윤씨 집안의 장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이 집 안방에 갇혀 살 생각이 없습니다. 한씨 부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결국 재산만 챙기겠다는 것이냐? 서연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제가 원한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부정한 씨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제 이름 앞에 붙은 더러운 누명을 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님과 종중 어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참판께서 남긴 논박과 반문서는 문수의 이름으로 두되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소출의 절반은 가난한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윤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많은 재산을? 서연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곡식에는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그런 곡식을 그대로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종중 어른 하나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집안 어른들보다 낫구나. 서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수는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다만 제사와 문중의 도리는 배우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스스로 이 집을 이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돌아올지 말지는 아이가 정할 일입니다. 윤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이의 아비로서 곁에 있을 수는 없겠소?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비가 되고 싶다면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어머니 뒤에 숨던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의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윤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겠소. 목숨을 다해 그리하겠소. 며칠 뒤 유니컨은 관아에서 죄를 문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증언, 막내의 고백, 석돌의 증언, 그리고 윤참판의 유언장이 모두 맞물리자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소작인들의 땅 문서를 조작하고 형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일까지 드러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이라 하더니 속은 도둑놈보다 더했구먼. 며느리 하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아이까지 해치려 했다니 천벌 받을 일이야. 유니컨은 끝내 먼 고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던 날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얼굴이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관아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옥살이는 면했으나 모든 집안 권한을 빼앗겼고 안채 깊은 별당에 갇히다시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께서 다시는 종들을 때리거나 집안 문서에 손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막내를 비롯한 여종들에게 밀린 삭을 모두 주십시오. 종중 어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막내는 서연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큰마님, 소인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연은 막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쉽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 것은 늦었어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두려워도 옳은 말을 하며 사십시오.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칠 역시 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늦게나마 증언하고 석돌과 함께 숨어 지내며 진실을 지킨 일이 참작되어 가벼운 벌을 받고 고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덕칠은 서연을 찾아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큰마님, 제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죄입니다. 서연은 그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오늘의 진실도 내 입에서 나왔다. 평생 그 죄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내 벌이다. 덕칠은 울며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서연은 문수를 데리고 강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지연은 멀찍이 따라왔지만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월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문수를 보자마자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도련님, 이제 이름을 되찾으셨습니까?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손이래요. 그런데 장손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월심이 웃었습니다. 장손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자리입니다. 먼저 사람 노릇을 알아야 하는 자리이지요.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도 가끔 아이를 보러 와도 되겠소? 문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십시오. 다만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윤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면 되겠소? 서연은 강가에 쌓인 빨랫감을 가리켰습니다. 아이 아버지라면 아이가 입을 옷 한 벌쯤은 직접 빨아보십시오. 양반 체면이 먼저라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심이 피식 웃었습니다. 윤지연은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하겠소. 그날 윤지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강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얼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문수는 그런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옷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빨아주실 수 있습니까? 윤지연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물론이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물 위로 아주 작은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윤 참판의 제삿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상 위에는 화려한 음식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갈한 밥과 국, 몇 가지 나물과 과일이 놓였습니다. 서연은 문수의 손을 잡고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윤지연은 그들을 맞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별당에 머물며 더는 제사상 앞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종중 어른들은 문수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문수는 또박또박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문수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뒤에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3년 전 제삿날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지워졌던 자신이 아이 손을 잡고 대문을 넘던 밤. 그 밤에는 바람이 차가웠고 사람들의 눈은 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종들은 더 이상 고개만 숙이고 있지 않았고 소작인 몇몇도 마당 한쪽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윤 참판의 유언대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수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오래 사십시오. 문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서연은 제사상 앞에 잠시 홀로 섰습니다. 그녀는 윤 참판의 위패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모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원한만 먹고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세월이 흘러 문수는 글 잘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는 양반가의 아이였으나 강가 움막에서 자란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종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씨 집안이 망할 줄 알았더니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다시 세웠구나.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다던 여인이 살아 돌아와 제사상 앞에 아이를 세운 날 그 집안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걸 알았지. 한씨 부인은 늙어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별당 창문 너머로 문수가 글 읽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지우려 했던 아이가 이제는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그녀를 미워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를 갖춰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예의가 한씨 부인에게는 어떤 벌보다 아팠습니다. 윤지연은 오랜 세월 서연과 문수 곁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끝내 예전처럼 그를 남편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문수가 아버지를 찾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연은 한참 강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용서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마음까지 평생 죄인처럼 살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이다. 문수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문수가 장성하여 고을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선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되찾은 장손. 하지만 서연은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제사상 앞에서 되찾은 아이가 아니다. 강가의 겨울을 견디고 살아난 아이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거든 낮은 곳의 추위를 잊지 마라. 문수는 평생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윤 참판 댁의 야담은 오래도록 고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죽었다던 며느리가 제삿날 돌아온 이야기, 부정한 여인이라 몰렸던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 집안을 삼키려던 욕심이 결국 제사상 앞에서 무너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늘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감춘 죄는 땅속에 묻은 항아리와 같아 세월이 지나면 흙냄새를 뚫고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 남의 눈물을 밟고 오른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제사상 위 촛불은 꺼졌지만 그날 밤 돌아온 며느리의 눈빛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